지난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22% 넘게 빠졌어요. 월간 하락률로는 역대 1위였고요. 삼성전자는 6월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고 8월 6일에는 장이 열리자마자 사이드카까지 걸렸죠. 그날 어느 영상 댓글에 이런 말이 달렸어요. 외국인들 장난질 방지 대책 없을까요? 혹시 그 무렵에 계좌 앱을 켜기가 무서워서 아침에 그냥 덮어두신 날 있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로부터 닷새 뒤 11일부터 이틀 동안 개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3조 넘게 던졌는데 그 물량을 거의 그대로 받아간 쪽이 있었거든요. 공매도로 하락에 베팅한다던 바로 그 외국인이었어요.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왜 이렇게 뒤바뀌었는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황을 짚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2달 사이에 우리 시장 한복판에서 판이 어떻게 갈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가가 반토막 나던 바로 그 주에 두 회사는 50조가 넘는 공장 계획에 도장을 찍었고 코스피가 역대 최대폭으로 빠진 그 달에 반도체 수출은 178%가 늘었거든요. 이 어긋난 숫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날 아침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짚어볼게요. 시작은 우리 시장이 아니었어요. 미국 시간으로 이달 5일 밤 샌디스크라는 미국 메모리 회사가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거든요. 업계에서는 가이던스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 쓸 것 없어요. 회사가 다음 석 달 동안 얼마나 벌겠다고 미리 써내는 숫자예요. 시험 보기 전에 나 몇 점 맞겠습니다 하고 적어내는 종이 같은 거죠. 그 종이에 적힌 숫자가 103억에서 108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시장이 미리 매겨둔 커트라인은 그 범위의 맨 윗줄에 딱 걸쳐 있었거든요. 위쪽 끝을 겨우 맞추고 아래쪽으로는 5억 달러가 비는 셈이었어요. 겨우 그 정도 차이로 이렇게까지 빠지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우리 시장이 어떻게 열렸는지 보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코스피가 4.58% 빠지면서 6296.38로 마감했고 장 초반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사이드카는 값이 너무 급하게 움직일 때 주문을 잠깐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예요. 그날 SK하이닉스는 10.37%, SK스퀘어는 13.32%, 삼성전기는 9.37%가 빠졌고요. 옆집이 써낸 예상 성적표 한 장에 우리 집 가계부가 통째로 흔들린 하루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걸립니다. 같은 날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0.26% 올랐어요. 그것도 5거래일 연속 상승이었고요. 무너진 건 우리 시장 전체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딱 몇 종목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문장을 하나 미리 드릴게요. 파는 사람의 시계와 짓는 사람의 시계는 눈금이 다릅니다. 이 문장 하나만 손에 쥐고 계시면 앞으로 나올 어긋난 숫자들이 전부 한 줄로 꿰어져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두 종목만 이렇게 맞았을까요? 답은 좀 허무해요. 지금 우리 코스피가 사실상 반도체 지수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을 합치면 코스피 시가 총액의 절반을 넘겨요. 이 두 회사가 기침을 하면 지수 전체가 몸살을 앓는 구조인 거죠.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져요.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팔아치운 금액이 149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두 종목만 129조 7천억이었어요. 전체 순매도의 87%예요. 나머지 수백 개 종목을 다 합친 것보다 이 두 종목에서 빠져나간 돈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도 같이 보실까요? 올해 1월에 52.4%였는데 이달 초에는 46.7%까지 내려왔어요. 2009년 이후 17회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아마 제일 아프실 거예요.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증권 계좌에 넣어두고 아직 안 쓴 돈. 그러니까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게 대기시켜둔 돈이에요. 장바구니는 들고 있는데 아직 지갑을 안 연 사람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2달 전만 해도 139조 6,950억이었는데 지금은 97조 9,290억이에요. 2달 만에 41조가 넘는 돈이 시장을 아예 떠난 거예요. 혹시 퇴직연금 명세서를 최근에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편입 종목 제일 위 두 줄이 대개 이 두 회사예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서 주식을 한 주도 직접 안 사신 분들조차 사실은 이미 이 두 회사의 주주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좌를 들여다보는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매달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가는 모든 사람의 얘기인 거죠.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가 흔들리고 지수가 흔들리면 노후 자금이 같이 흔들리는 구조라서 그래요. 남 얘기처럼 넘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그 외국인은 정말 한국을 떠난 걸까요? 여기서부터 숫자가 좀 이상해집니다. 훅에서 말씀드린 그 이틀로 가볼게요. 날짜별로 하나하나 되짚지는 않을게요. 딱 이틀치 숫자만 보시면 돼요. 그 이틀 동안 개인은 삼성전자를 2조 1,720억, SK하이닉스를 1조 1,360억어치 팔았어요. 같은 이틀 외국인이 두 종목에서 사들인 금액이 2조 9,180억이에요. 개인이 던진 물량의 88%를 외국인이 그대로 받아간 셈이에요. 이상하잖아요. 하락에 베팅한다던 쪽이 왜 사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공매도 숫자를 직접 열어봤어요.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거래요. 값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쪽이죠.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가 지난달 말 376만 주까지 늘었어요. 뉴스에서 이 숫자를 크게 다뤘고 실제로 오래간만에 나온 큰 수치이긴 해요. 그런데 분모를 같이 놓고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삼성전자 발행 주식이 59억 7천만 주인데 그 잔고는 전체의 0.063%에 지나지 않아요. 1000주 중에 한 주도 안 되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빌려간 주식이 아직 안 돌아온 물량,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한 달 새 27.4% 늘어난 것도 맞고 빌린 것 대비 실제로 팔아버린 비율이 4.22%까지 올라온 것도 맞아요. 방향만 보면 분명히 하락에 거는 쪽이 늘긴 늘었어요. 그래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1000주에 한 주도 안 되는 물량이 시가총액 수백조짜리 회사를 반토막 낼 수는 없어요.
값을 실제로 움직인 건 빌려서 판 물량이 아니라 오래 들고 있다가 결국 던져버린 현물이었어요. 공매도는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까웠던 거예요. 값이 밀리니까 하락에 거는 사람이 늘었고 그 늘어난 숫자가 뉴스로 나가니까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겁이 나서 던진 거죠. 뉴스가 원인을 만든 게 아니라 결과를 원인처럼 보이게 만든 셈이에요. 자, 그럼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그 이틀에 외국인이 다시 산 근거는 뭐였을까요? 차트가 아니었어요. 서류였어요. 무슨 서류인지는 뒤에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주가와 정반대로 움직인 숫자부터 보셔야 해요. 산업통상부가 이달 초에 지난달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어요. 여기 나온 숫자가 좀 놀라워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410억 천만 달러였어요. 1년 전보다 178.8% 늘어난 금액이에요. 두 달 연속으로 400억 달러를 넘겼고 그 전달에 찍은 448억 달러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월간 반도체 수출이었어요. 반도체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난달 전체 수출이 988.9억 달러로 62.8% 늘었고 14달 연속으로 그달 기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 흑자였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주가는 역대 최대폭으로 빠졌는데 같은 달 실물은 역대 최대로 팔았어요. 방향이 정반대예요. 이게 왜 여러분 얘기냐면요. 무역 흑자가 크다는 건 달러가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눌려요. 환율이 눌리면 우리가 사오는 기름값, 밀가루값, 사료값이 덜 올라요.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진 분의 장바구니에도 그대로 붙는 숫자라는 얘기예요. 수출은 이미 지나간 실적 아니냐고요? 맞는 지적이에요. 수출은 뒤를 보는 숫자죠. 그래서 앞을 보는 숫자도 같이 봐야 해요. 그럼 실적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분기에 매출 79조 3,187억, 영업이익 60조 5,426억을 냈어요. 영업이익률이 76%예요. 100원어치 팔아서 76원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제조업에서 이런 숫자는 사실 잘 안 나와요. 삼성전자도 매출 171조 4,995억에 영업이익 89조 4,924억이었고요. 두 회사 다 창사 이래 손에 꼽히는 분기였어요. 그런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제도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이 대목은 오늘 길게 다루지 않을게요. 중요한 건 이유예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시장이 미리 매겨둔 점수보다 낮았기 때문이에요.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 전에 예상치를 모아서 붙여둔 커트라인이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그 선을 못 넘긴 거예요. 잘했느냐가 아니라 기대만큼 했느냐로 값이 매겨지는 판이라는 뜻이죠. 학교로 치면 반에서 1등을 했는데 담이 붙여둔 목표 점수보다 2점이 모자라서 혼나는 상황이에요. 억울하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원래 지나간 성적표가 아니라 다음 성적표를 사고 파는 곳이라서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돼요. 가장 많이 번 분기가 가장 크게 빠진 구간의 출발점이었어요. 어이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 논리가 사실이라면 반대도 성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잃은 달이 무언가의 출발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무언가를 찾으려면 주가창을 닫고 다른 걸 봐야 해요. 회사가 지금 무슨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요. 이달 7일이었어요.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던 바로 그 주에 SK하이닉스가 새 공장 투자를 확정했어요. 용인에 짓는 공장이 35조 2천억이에요. 차세대 디램과 HBM을 만들 곳이고 2027년 여름에 첫 삽을 떠서 2029년에 첫 클린룸이 돌아갑니다. 청주에 짓는 공장은 19조 천억이고 기업용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낸드를 만들어요. 이쪽은 2027년 초 착공에 2028년 클린룸 가동이고요. 둘을 합치면 54조가 넘어요. 날짜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주가는 오늘 종가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 결정의 시계는 2029년까지 가 있어요. 파는 사람의 시계와 짓는 사람의 시계는 눈금이 다릅니다. 지금 계좌를 닫고 나온 사람과 지금 땅을 파기 시작한 사람이 같은 뉴스를 보고 정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볼게요. 1983년 봄 삼성이 반도체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선언했을 때 나라 안팎에서 무모하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선진국을 10년 넘게 뒤따라가던 처지였으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했죠. 그런데 그해 겨울에 64K 디램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무렵 기계 공고를 다니면서 기름 냄새 나는 실습실에서 선반 앞에 서 있던 세대가 그 소리를 같이 들었어요. 지금 60 중반을 넘기신 분들이죠. 그분들 눈에는 지금 이 광경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값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들이 접을 때 공장을 지었고 값이 돌아왔을 때 지어둔 공장을 가진 쪽이 판을 가져갔어요. 참고로 지난달 초에는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나왔어요. 삼성 425조에 SK하이닉스 400조, 합쳐서 825조짜리 장기 계획이에요. 이 날짜들 뒤에서 열쇠가 되니까 기억해두세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값이 떨어지는데 왜 공장을 늘릴까요? 상식과 정반대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본론이에요. 엔비디아가 올해 쓸 HBM 포물량이 이미 나뉘어 있어요. SK하이닉스가 55%, 삼성전자가 28%, 미국 마이크론이 17%예요. 우리 두 회사가 83%를 가져가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회사가 그 안에 들어갈 메모리의 8할을 한국에 맡겨둔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SK하이닉스는 대형 고객사 10곳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몇 해치 물량과 값을 미리 못 박아두는 약속이에요. 쌀집이 식당이랑 3년치 계약을 걸어두는 것과 같아요. 삼성전자도 내년에 나갈 HBM 물량 협의를 고객사들과 이미 끝냈다고 밝혔고요. 무슨 뜻일까요? 메모리가 매일 시세를 보고 값이 정해지는 물건에서 몇 해치를 미리 정해두는 물건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값을 정하는 힘이 시장에서 계획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어야 해요.
계약서에 적어둔 물량을 못 대면 값이 아니라 자리를 잃거든요. 계약이 있어도 값을 깎이면 그만 아니냐고요? 그게 예전 얘기예요. 예전에는 사는 쪽이 여러 회사를 나란히 불러놓고 서로 값을 깎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을이었고 견적서를 들고 기다리는 쪽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물건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세계에 몇 군데 없어요. 사는 쪽이 여러 곳을 붙여놓을 수가 없으니 값을 깎는 대신 자리를 먼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줄을 서는 쪽이 통째로 바뀐 거죠. 그럼 그 대가는 지금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오랫동안 값을 깎아 재미를 보던 쪽이에요. 불황이 길던 시절에 우리 영업 담당자들은 견적서를 들고 남의 회의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렸어요. 값을 후려쳐도 받아야 했고 그 차이가 고스란히 우리 회사 이익에서 깎여 나갔죠. 지금은 반대예요. 그쪽 꿈의 담당자가 용인에 언제 클린룸이 도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회의실에서 앉는 자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 회사 주식을 몇 해째 들고 계셨다면 지난 두 달의 하락은 값이 흔들린 사건이었지 주문서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 좋아 보이시죠? 그런데 솔직하게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중국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올해 초에 D램 점유율을 3%에서 8%까지 끌어올려서 업계 4위가 됐어요. 전략은 단순해요. 30% 싼 값으로 물량을 밀어내는 거예요. 올해 말이면 월 35만 장 규모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와요.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세 곳뿐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관세도 걸려 있어요.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메모리에 100% 관세를 매기거나 미국에서 만들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호남 계획이 나온 직후에는 미국 통상 라인에서 국내 투자가 너무 크다는 압박도 들어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투자, 첫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는 데만 3년이 걸려요. 땅을 고르고 건물을 올리고 장비를 들여놓는 동안 값이 꺾여버리면 지금의 결단은 자랑이 아니라 빚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원래 그런 산업이에요. 남들이 겁먹고 멈출 때 지른 쪽이 다음 판을 먹지만 타이밍을 반박자만 놓치면 지어놓은 공장이 통째로 짐이 되거든요. 이건 응원한다고 없어지는 위험이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싸게 밀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지난달까지 나온 업계 진단을 보면 기술 격차가 일반 D램은 3해 안팎, HBM은 4~5회로 잡혀요. 게다가 HBM을 촘촘하게 쌓으려면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 주도의 수출 통제 때문에 중국은 지금 그 장비를 제대로 들여오지 못하고 있어요. 같은 양을 만들려면 웨이퍼를 30% 정도 더 써야 한다는 계산이 그래서 나와요. 싼 값으로 아래쪽 물량은 가져갈 수 있어도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위쪽까지 가져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위협을 다 알면서도 왜 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을까요? 아까 미뤄둔 서류 얘기 지금 하겠습니다. 그 이틀에 외국인이 본 건 차트가 아니었어요. 세 장이었어요. 새 공장 투자를 확정한 공시, 고객사들과 맺어둔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엔비디아 물량 배분표. 파는 사람은 값을 받고 사는 사람은 주문서를 본 거예요. 그 판단이 맞았는지는 값이 말해줘요. 지난 분기 계약 가격이 일반 D램은 58에서 63%, 낸드는 70에서 75% 올랐어요. 분기 하나만에요. 우리가 쓰는 물건으로 옮겨볼까요?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DDR5 8기가 메모리 한 장 평균값이 한 달 새 39.5달러에서 75달러가 됐어요. 16기가는 134달러고요. 인공지능 서버에만 쓰는 특수 제품이 아니라 아무데나 들어가는 일반 D램 값이 11달러를 넘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올해를 HBM의 해가 아니라 일반 D램의 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양을 HBM과 서버용에 먼저 배정하기 때문이에요. 공장 라인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인공지능 쪽에 먼저 떼어주고 남는 물량으로 나머지 세상이 나눠 쓰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 값이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대목이 앞에서 본 공장 이야기와 정확히 맞물려요. 지금 값이 오르는 이유가 물건이 모자라서라면 그 모자람을 메울 수 있는 곳은 결국 새 라인을 깔고 있는 쪽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래요. 세계가 값을 불러서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 두 회사의 공사 일정표에 자기들 시간표를 맞추고 있어요. 언제 클린룸이 돌아가는지를 보고 자기 제품 출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갑에는 어떻게 닿을까요? 양쪽으로 닿아요.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새로 사실 때 값은 분명히 오를 거예요. 대신 그 오른 값이 우리 수출액으로 들어와요. 같은 숫자가 소비자에게는 비용이고 이 나라에는 수입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영상 첫머리에서 댓글 하나를 읽어드렸죠. 외국인들 장난질 방지 대책 없을까요? 그리고 계좌 앱을 켜기가 무서워서 아침에 그냥 덮어두셨던 날 얘기도 했고요. 이제 그 아침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난질이 아니었어요. 시계가 달랐던 거예요. 파는 사람의 시계는 오늘 종가에서 끝나고 짓는 사람의 시계는 클린룸이 돌아가는 날까지 가 있어요. 눈금이 다른 두 시계가 같은 화면 위에서 부딪힌 게 지난 2달이었어요. 그걸 몰랐던 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남기는 게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이 살 물건 값이에요. 앞으로 컴퓨터도 휴대폰도 조금씩 비싸질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잖아요. 둘째, 여러분 통장이에요. 퇴직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그 안에 이 두 회사가 들어있어요. 값이 흔들린 것과 주문서가 사라진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셋째, 일자리예요. 용인과 청주에 들어설 그 공장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일할 사람과 그 앞에 밥집을 열 사람과 부품을 대러 드나들 트럭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굴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회사들이 우리 공장 두 곳의 공사 일정에 자기 시간표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값은 매일 흔들려요. 그런데 순서는 잘 안 흔들려요. 1983년에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공장을 짓던 그 선택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처럼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겨둘게요. 그 공장 안을 채울 장비와 소재는 누가 되는 걸까요? 그 이름들은 아직 아무도 크게 부르지 않고 있어요.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난 2달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